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21일 시장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우드, 오랜만에 이제 사진이 좀 나왔는데, 뭐 테슬라 주가 올라간 게 아마 이분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매수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도 요즘에 좀 지지부진. 한국은 오늘 또 올랐는데, 뭐 코스닥이 좀 흔들렸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좀 여름엔 코스닥이 좀 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는 오늘도 하루 좀 이렇게 쉬고 나서 또 견조한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은 뭐 강세장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미국 마감 시황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수급 전망 골드만삭스 자료고요. 렉라자가 유럽에서 요거는 뭐 다른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제목만 일단 빼왔어요. 좀 급해가지고 렉라자가 유럽에서 그 타그리스 있죠. 렉라자가 뭡니까? 그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존슨앤존슨이 사간 그게 FDA 승인 받아서 미국에서 좀 매출 성장하고 있죠. 근데 유럽에서도 타그리소 대비 우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오늘 첨보가 급등한 거 아시죠? 근데 첨보가 그 미래에셋에서 2차전지 첨보 자회사에 1,500억 베팅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내용들은 검색해서 또 찾아보세요. 좀 구체적인 건. 그 다음에 오늘 좀 제가 이제 주말에 어제였어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게 아니 지금 분리과세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게 뭡니까? 세 가지를 지금 정부가 이걸 하겠대요. 뭐냐면 거래세 인상. 아니 기껏 또 낮춘 거래세를 또 올리겠대요. 세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증시가 또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럼 거래세 인상 하나만 한데 어쨌든 거래세 인상한다는 좀 얘기가 나왔고 대주주 요건이 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연말에 어떤 한 기업을 50억 갖고 있어요. 그럼 대주주예요. 50억이면 뭐 많죠. 뭐 대주주일 수 있어요. 이거를 10억으로 낮추겠대요. 10억 가진 투자자는 또 많아요. 한 종목에. 이 사람들이 물량을 막 이제 연말에 또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세금 안 내려고. 뭐 회피하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이게 중소형주에 그러면 악재죠. 대형주야, 뭐 큰 회사 삼성전자가 뭐 10억 대주주라고 해서 뭐 판다고 해도 물량은 큰 부담 없는데 일반적으로 시총 얼마 안 되는 중소형주 여기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죠. 10억 갖고 있는 분들이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 급락을 해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인 거 아시죠? 근데 어쨌든 이거 이제 올려줬잖아요. 10억에서 50으로.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그랬는데 이걸 또 50억이 10억으로 원위치. 이게 뭡니까? 거기다 감액 배당 있죠. 감액 배당이 세금 안 내는 배당이죠. 이제 자본금에서 돈을 빼서 주주들한테 배당. 이거는 세금을 당연히 안 내요. 이익에서 낸 게 아니잖아요. 이익을 내서 배당을 해주면 이익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나가거든요. 당연히 배당소득세 나갑니다. 근데 이익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전을 해서 배당하는 게 그게 감액 배당인데 거기에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감액 배당은 원칙적으로 세금 부과하면 안 되죠. 이익 재원이 아닌데 그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세금을 못 걷어서 지금 그런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5천을 얘기했고 다 좋아요. 이런 지금 분위기 타고 있는데 또 찬물을 껴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세금 인상, 뭐 부자 감세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또 나오면서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태면 또 5천 못 가죠. 저런 일들이 만약에 또 발생한다면. 그래서 오늘 다행히 뭐 증시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했지만 이거를 지금 뭐 한다 이 부분보다 지금 검토 중이래요. 그래서 제발 지금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다시 다 재검토하시면 좋겠고 지금 5천을 가는 과정에서 다 좋은 분위기인데 여기에 왜 찬물을 끼얹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자고요.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다만 이대로 된다면 증시엔 좀 악재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 이게 지난주부터 나왔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말씀 안 드렸군요. 그 주말에 선지장이 오셨잖아요. 정말 강연의 장이 미어 터졌어요. 정말로요. 거기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은 서서 보셨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서울장님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 오는 날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중국에 지금 공급 과잉이 좀 있어요. 중국이. 예,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강연회 때도 뭐라 그랬냐면 리튬, 전기차, 그 다음에 철강, 태양광 4개입니다. 4개 공급 과잉. 그래서 시진핑이 아마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공급 과잉 좀 해소해라. 너무 생산 많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산업이 살겠죠. 공급이 주니까. 그래서 요새 태양광 좋고요. 리튬, 양극재 급등하잖아요. 리튬 관련주들.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공급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 철강주도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뭐 내용은 좀 오늘 안 적어가지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쉬지 않은 컨테이너선 발주, 조선 얘기가 좀 많아요. 신조선가 지수, 하락세 지수. 근데 계약 성과가 더 중요하다. 다월 선박, 바다 위의 심장, 선박 엔진,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 건설주 얘기 좀 있고요. 역내 TDI 스프레드, 요게 이제 우리 가죽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만드는 TDI 예, 원료인데,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 뭐 휴캠스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정밀하고 유니드, SK 이노베이션 얘기가 있고,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실적, 하이브리드 돌풍 2탄을 기대한다. 또 단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뿐이다. 화장품, 이 중에 이제 네오팜 얘기가 있고, 그다음 S&P 500 죽음의 라인 도달했대요. 그래서 보통 거기 가면 꺾인대요. 그러면 다른 나라 증시가 좋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전기료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오르고 있대요. 이거는 전력기기 호재입니다. 그리고 JVM, ENF 테크놀로지, 한화비전, 세트랙아이, 삼성 E&A, 삼성물산, 리파인까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은 좀 색깔이 없고요. 나스닥 조금 올랐고, 뭐 그냥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풍력 뭐 이런 기업들 좀 좋았고, 바이오 좀 빠졌고요.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좀 요새 많이 올랐는데 1390원에 마감했고, 미국 증시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에도 유럽의 관세부가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했고, 윌러 연준 의사가 이제 물가 상승 위험이 적다면 금리 인하 계속 얘기해요. 윌러 의사 연준 의장 되고 싶나 봐요. 그 다음에 예, 그 테슬라에선 그 테슬라에 대해서 아크 인베스트 아까 있잖아요. 캐시우드 이제 운영하는 여기가 계속 비중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에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큰 이슈는 없었고요. 나스닥 소폭 올랐고, 다우 S&P는 조금 하락했고,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주택 창구 건수 증가,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그래서 다 경제 지표 자체는 견조했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치. 업종별로 유틸리티 급등했고, 테슬라가 3% 급등했고, 경기 소비자 좋았고, 빅테크는 좀 혼조세였어요. 아마존, 알파벳, 애플, 메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조금 빠졌고, 근데 참 넷플릭스는 실적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도 빠졌어요. 향후에 이익률이 둔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았지만 이미 반영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협상 중인데 최소 15에서 20% 관세 때릴 거래요. 근데 지금 30으로 정해놨거든요. 근데 저 정도면 낮게 해주는 건데,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이렇게 협상하면 뭐하냐. 15에서 20 맞는데. 뭐가 달라지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선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있고, 또 윌러 연준 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측정한 금리 인하 확률은 7월 FMC가 5%, 9월 FMC가 58%니까 금리는 9월에 인하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데이터 센터 수급 전망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적이 미달하면 이제 처벌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안 좋으면, 아까 넷플릭스는 좋아요. 그런데도 처벌받죠. 안 좋으면 더 처분받아요. 그래서 시장이 반응이 소극적이래요. 실적이 좋아도. 금융주,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항공, 실적 호조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밸류가 높아서 그렇대요. 호재는 반영됐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버틸 수는 있는데 실적 좋으면, 만약에 실적이라도 안 좋으면 그냥 이제 내려친다는 얘기죠. 처벌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알파벳, 테슬라 이런 기업들 발표할 텐데 결국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쨌든 주가 빠지더라도 기대보단 좋아야 됩니다. 그걸 미달하면 가혹한 처벌이 나온다. 그리고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고, 엔비디아 별 뉴스 없었고, 리비안이 한 6% 올랐고요. 모건 스탠리가 좋은 얘기를 좀 해줬고, 넷플릭스가 5.1% 아까 설명드렸고, 에너지 기업 탈란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뭐 센터라든가 이런 거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등했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암호화폐 법안 통과시켰죠.
예, 그래서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뚜렷한 뭐 그런 뭐 기업들은 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자료 좀 아까 잠깐 하나 볼게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수급 전망인데 이 2025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했던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2025년까지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고 기존 전망은 올해 중반이 피크인데 좀 더 이어진다. 그렇지만 이제 공급은 좀 완화되겠죠. 이제 너무 부족했다면 이게 좀 속도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적인 요인은 이제 학습 수요도 증가하지만 추론 수요 같은 거 이런 게 늘어나겠죠.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뭐 25년 대비 27년이 50% 성장. 예. 그리고 AI 비중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13에서 28%로 확대되고, 클라우드 있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사용하는 비중 중에 클라우드가 절대적인데 이게 좀 낮아지고, 예. AI 비중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클라우드도 향후 5, 6년 성장의 핵심 드라이버 적혀 있고요. 그 다음 공급 요인은 이제 지금 2030년까지 이제 137기가와트가 공급이 될 거고,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하는 거죠. 네. 북미, 중국 등의 수요가 집중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저기 울산에 이제 데이터 센터 짓죠. 그리고 AI 서버 시장도 계속 이렇게 25% 이상 성장할 것 같고, 내년엔 14%. 예. 그리고 이 뭐 H200, B200, 주문형 반도체 등 이런 이제 수요가,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더 강해질 것 같다.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AI 이제 서버 비중도 늘어난다. 이제 각각이 엔비디아 제품보다 자기네가 만든 이제 칩이죠, 직접. 그런 걸 더 쓰겠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 센터 전력 증가로 당연히 전력망 투자 늘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송전망 투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뭐 효성중공, 현대일렉트릭, 뭐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이 공시를 냈는데 담합했다. 이런 이제 국내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비중이 예전처럼 이제 높진 않지만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게 제한돼요. 당연히 악재 맞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 끝났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단기 악재죠. 단기 악재라 좀 흔들리겠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은 이제 해외 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장기 방향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송전만 투자도 해야 되고, 뭐 앞으로 뭐 지금 전기는 부족하거든요. 예, 계속 확충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165%까지 증가, 2030년까지. 그 중에 이제 데이터 센터 비중만 34까지 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글로벌 전력 수요의 34가 데이터 센터래요. 이 상상해 가세요. 그 많은 게 다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34% 차지한다는 거 좀 막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자동으로 전력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전기를 뭘로 만들 거냐? 가스 복합 발전, 가스 피커, 단기 부활. 가스 피커 예전에 한번 저도 봤는데 지금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가스를 이용하는 거죠. 예. 단기 부하 발전. 약간 ESS 같은 게 좀 비슷해요. 가스를 이제 저장했다가 쓰는 그런 개념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렇게 돼 있고 안정적 이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저탄소 발전에는 추가 비용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배 이제 SMR 여기도 중요하죠. 이제 과거랑 좀 달라진 게 원자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원자력, SMR 여기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갔지만 저렇게 주가가 엄청 올랐죠. 올랐는데도 견주한 건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여전히 SMR 원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또 한국도 예전 이제 민주당 원래 원전을 좀 안 좋게 생각하죠. 옛날부터 탈원전 적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지금은 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근데 어쨌든 이제 방점은 해외 쪽이니까 해외에서 미국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너무 중요하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 기반된 뭐 반도체부터 거기 밑에 깔리는 여러 가지 전력기기, 전선, 거기에 원전, 신재생 에너지, LNG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우선순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ESS도 중요하고 그죠? 거대한 산업이에요. 진짜 이거는 혁명이죠, 혁명. 예. 하나의 큰 산업혁명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는 사실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의 좀 내용은 적은데 되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21일 거 해야죠. 자, 쉬지 않는 컨테이너선 발주, 대만 해운사 양밍, 하나오션의 컨테이너선 7척 발주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발주된 컨테이너선이 2,400만 TEU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용량이죠. 근데 컨테이너선 연간 발주가 200만 TEU 이상을 기록한 사례는 6차례, 역사상 최대 발주는 24년도는 정말 발주가 많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발주가 많냐, 컨테이너선을. 환경 규제 때문에. 이거 다 선박 교체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28년부터 그 선박 이제 탄소 배출 이제 하면 벌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배를 좀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선박 바꾸려고 폐선이 엄청 느는 것도 사실 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선박을 좀 교체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 그렇다고 그럼 배를 완전히 없애고 이런 건 또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물론 저런 이제 친환경에 대비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그 선주사들이 미래 해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발주했으면 배가 안 필요하잖아요. 또 왜요? 배는 보통 30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다는 얘기는 여전히 업황을 좋게 보는 거죠. 이거 공급가가 아니다. 배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그 논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선박 가격 급락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발주되는 건 28년, 29년이니까 그때 받을 건 미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줄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너무 공급이 많아서 안 줄어요. 늘어나요. 그럼 우리만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중국 규제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에요. 중국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 규제 이슈랑 무관한 거죠. 어쨌든 피크아웃 아니다. 오늘 조선주 좋았지만 피크아웃 아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번 이제 주말에 한번 올려드렸죠. 트럼프가 쏜 세계 화살 그 중에 하나가 LNG. LNG는 조선이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그쪽인데 그런 이제 사이클도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군함 이슈, 미국의 군함 우리가 담당해야죠. 거기다가 LNG 수출. 요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잘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신조선가 지수의 단기 내 상승세를 전환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조선가가 더 오르긴 좀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올해 LNG 선박 수주가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부진해요. 근데 어쨌든 중국의 이 확장이 좀 계속 늘어나고 저가 수주를 하는 거는 위협적인 건 맞는데 글로벌 LNG 운반선 이제 이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슬롯 자체가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이유는 아마 북미 LNG 운반선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LNG 수출 많이 하려고 하는데 LNG 수출을 하려면 프로젝트에서 LNG를 생산해서 배에 실어서 보내야죠. 근데 그게 좀 약간 지연되고 있나 봐요. 근데 결국엔 인도네시아, 영국, 이번에 베트남 다 에너지 공급 계약 맺었죠. 핵심은 LNG거든요. 결국 수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대기 중에 있어요. 배가 발주가 미국에서 돼야 돼요, 이제. 예, 장국. 근데 미국에 참고로 LNG 운반선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 우리 한국에 집중될 수밖에. 미국이 어느 나라 거 쓸 거예요? 예, 그죠? 예. 다른 나라 거 쓸 거는 중국 거 쓸 건 아니니까. 예. 그럼 결국 방법이 없어요, 한국. 그러니까 결국 나온다. 이걸 좀 기대해 보자. 이런 내용이고, 최강시 연구원님은 이제 중장기 전망은 미국 LNG 공급, 그러니까 LNG선 신조 수요가 좀 최근에 약하잖아요. 이제 수주가 잘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괜찮다. 미국 LNG 공급, 수출, 노후 LNG 운반선 교체 발주 다 연결되죠. 그래서 올해 8척의 그리고 LNG 운반선이 점점 이게 스크랩이라 그러죠. 이제 폐선 처리하는 거예요. 고철로 만드는 거.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200척이 노후 운반선이 있대요. LNG.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다 교체한다면. 예, 이것도 적지 않은 거죠. 여러모로 지금 뭐 숨고르기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요. 바다 위의 심장, 이제 엔진, 메리츠증권의 백이현 연구원님이 이중연료 추진 엔진 전성기가 왔다. 이중연료는 벙커CO, 이제 환경에 안 좋은 일반적인 원유를 쓰는 그거랑 LNG 둘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죠. 그게 그래서 DF라 그래요. 보통. 예. 듀얼 퓨리라는 용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DF 엔진, 이중연료 추진 엔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환경 선박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 LNG 안 쓰고 암모니아 써도 되고요. LPG 써도 돼요. 근데 앞으로 암모니아가 대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중연료 추진 엔진 전성기가 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연간 뭐 이렇게 수익률도 되게 좋았죠. 예, 엔진 회사들. 그리고 현대 마린 솔루션이 핵심 사업분의 엔진 부품 판매 비중 50% 지금 상회하고 있고, 근데 가장 매력이 높은 회사는 하나엔진이라고 합니다. 하나엔진이 가장 지금 높은 상황이고 27년 PER 대비 13.7배 정도 되니까 비싸지 않죠. 예, 그리고 어쨌든 오늘 딱 두 개 소개해 주셨거든요. 마린 솔루션과 하나엔진. 그래서 조선소 피크업 우려가 좀 요즘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약간 해소되면 엔진이 좋아질 것 같다. 환경 규제 강화되면 엔진 바꿔야죠. 새로운 선박으로. 투자 늘 거고. 국제해사기구 IMO가 이제 온실가스 전쟁 선포. 올해 10월에 뭐 최종 채택 여부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에 의하면 28년부터는 벌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친환경 선박의 최고 강점이 엔진을 잘 만들어요. 근데 마린 솔루션은 엔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거기 엔진 부품을 만들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엔진 부품 회사들 몇 개 있잖아요. KSP도 있을 거고 케이프도 있고 그죠? 네. 몇 개 있죠. 또 삼형엠텍도 있는 것 같고 몇 개 있어요. 제가 이름이 좀 정확히 지금 이제 좀 약간 가물가물한데 몇 개 있죠. 네. 엔진 이 부품과 관련된 기자재. 그래서 어쨌든 마린 솔루션도 이제 이중연료 추진 엔진 비중이 높고 선박 부품도 엔진의 비중이 한 80%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 부품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도 AS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수혜가 예상되고 하나엔진은 뭐 직접 엔진 만들고 연평균 12.1% 외형 성장할 것 같고 고객사가 다변화됐죠. 중국까지 같이 어우러진 거죠. 그리고 이제 IMO에서 이제 탄소 감축 노력으로 친환경 선박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엔진 만드는 하나엔진도 대표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은 우리나라 건설 경기는 최악의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5년 1분기 착공 면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25년 평균 동기간 2001년부터 평균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 25년 동안 평균치가 2164.4만 제곱미터. 요겁니다. 이거보다 30% 낮아요. 지금 착공이 안 돼요. 이러니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통계청 주택 착공 실적에 따르면 1분기 34,021호 착공.
이게 올해도 착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안 됐거든요. 적었는데 올해도 지금 작년 연간 30.5만 세대니까 1분기에 34,000이면 사고표 보세요. 작년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너무 지금 충격적으로 좀 착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아파트 값이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공급이 적어서. 어떤 상품이든 공급이 줄면요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급을 늘려야 돼요. 부동산 잡으려면 가격을. 국토교통부가 이제 의결 거쳐서 추가 경정 예산에서 건설업계 이제 활성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쨌든 뭘 빨리 지어야죠. 규제도 좀 풀고 빨리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거나 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을 쓰겠죠, 정부가. 쓸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건설주한테 당연히 우호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건설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엔 착공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심각할 정도로 착공이 없어요. 이땐 금융위기 때잖아요. 금융위기 때만큼. 이러면 공급이 계속 줄어가지고 값이 오릅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는 올랐고, 지방으로도 이제 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공급 정책이 좀 핵심이다. 이렇게 한번 공급을 증가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학은 이제 긍주 연내 TDI가 이제 이 원재료가 DNT라는 걸 쓰거든요. DNT에서 TDI에서 폴리우레탄 가지고 가죽 소파, 가죽 이런 걸 만드는 인조가죽이죠. 이게 급등하고 있대요. 그래서 톨루엔 수요가 둔화되면서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인 톨루엔은 떨어지고 원재료 가격은 반면에 TDI 가격은 오르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TDI 만드는 회사는 좋죠. 그래서 이 주요 제조사가 TDI 가격을 올렸고 헝가리의 한 회사도 정기보수했다고 합니다. 정기보수 들어가면 가동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국내에는 한국바스프, 하나솔루션, OCI가 만들어요. TDI를. 이들이 일부 수혜를 받을 거고 TKG 휴캠스는 어떤 구조냐면 톨루엔에서 DNT를 만들거든요. DNT 만드는 회사예요. 질산과. 질산인가요? 아무튼 그걸 통해서 이제 이 DNT를 이런 기업들한테 제공하면 이 회사들이 이 DNT 이용해서 이 TDI 만들고 TDI 가지고 폴리우레탄 만들고 폴리우레탄 가지고 아무튼 자동차 가죽 시트나 이런 거 만듭니다. TDI 스프레드 올라오죠. 그래서 톨루엔의 질산을 합성해서 DNT 제조하고 DNT에서 수소 반응 일으켜서 TDI에서 이제 폴리우레탄 가지고 소파, 친구를 자동차 아시겠죠? 그래서 수혜주는 이제 휴캠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바스는 비상장이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고 OCI는 반도체 소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는 맞는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죠. 물론 OCI는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워낙 주가 부진했으니까. 근데 TKG 휴캠스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자, IM증권의 전유진 장호 연구원님은 롯데종미락 ECH 페인트 원료가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무튼 페인트의 원료가 있고 그 국도하게 만드는 맞아요. 에폭시의 원재료가 또 ECH를 만드는 회사가 롯데종미. 근데 원재료가 프로필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ECH 오르고 프로필렌 정체.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최근 이렇게 ECH가 강한 이유는 또 글리세린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팜유에서. 근데 이게 이제 EUDR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있죠. 저런 팜유 나무잖아요. 이거 산림물치 하면 안 돼요. 이제 내년 1월부터 아마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급이 줄겠죠. 공급이 주면 글리세린 가격 오르고 글리세린 가격 오르면 ECH 가격 오르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 글리세린 가격이 오르면 이걸 가지고 만드는 ECH 회사들이 주로 중국에 많아요. 롯데종밀은 프로필렌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롯데종밀이 유리하죠. ECH 가격은 오르는데 원재료 가격은 안 올라요. 좋죠. 근데 중국 회사들은 저거 글리세린이 올라가잖아요. 얘가 오르더라도 이게 상쇄되죠. 그리고 글리세린이 너무 비싸지면 못 만들어요. 원재료가 비싸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유럽에서 한국산 구매가 늘고 있대요. 그게 롯데종밀락이 좀 대표적이죠. 그래서 하반기
롯데정밀이 ECH 적 잡았거든요. 이제 좀 기대해보자. 주가 진짜 많이 빠져있죠. 그러니까 이런 괜찮죠. 롯데정밀은 부담도 없고. 예. 유니드도 최근에 좀 주가 부진하지만 이 염화칼륨 내수 가격이 지금 중국에서 오르고 있고, 연초 염화칼륨 강세로 구매 중단됐지만 적정 재고가 떨어지면서 다시 재고 비축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염화칼륨 같은 걸 이제 전기 분해하네요. 아마 그래서 수산화칼륨을 만드는데, 이제 요걸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뭐 비료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원가 상승 효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수산화칼륨 가격은. 예. 유니드 3분기 괜찮지 않겠냐. 2분기가 좀 안 좋을 거예요. 약간 부진해요. 그래서 좀 부진한 거 해줄까. 3분기부터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걸 또 이용하면 좋죠. 네. SK이노베이션은 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SK운이 작년에 SK ENS의 LNG 발전소들을 가져갔죠. 합병해가지고. 근데 이거 매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현금은 많이 확보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SK운을 살리는 건 좋은데 알짜 회사들 팔아버리니까, 예, LNG 발전소 너무 알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 자산 매각하고 나서 파주 에너지 정도만 남아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그렇다고 SK온이 수익성이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근데 SK온도 좋아져요. 지금 가동률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좋은데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NS가 알짜 회사를 지금 많이 정리를 했는데, 예, 이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냐, 구조조정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SK N무브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핵심은 근데 SK온이에요. 온이 살아나야 돼요. 2차전지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좀 부활하기를 기대하고, 요즘에 어쨌든 2차전지 분위기는 좋아요. 예, 조금 더 좋아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존슨앤존스랑 노바티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존슨앤존스는 뭐 좋은 실적 내서 주가도 급등했고, 여기서 핵심은 유한량의 리브리반트 라즈크로존 폐암 치료제가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스텔라라라는 이제 제품, 요게 바이오시밀러가 엄청 나와요 지금. 근데 존슨앤존스는 요것 때문에 힘들죠. 이 신약을 스텔라라를 존슨앤존슨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이거 복제약 만들어서 침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안 좋죠. 매출이 폭락했습니다. 노바티스는 1분기 대비로는 부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성장. 근데 연간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그 실망했죠. 렉비오가 좀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블록버스터 될 것 같아요. 예. 1억,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 되는 걸 우리가 매출을 1년 1조 한 3천억 정도죠. 우리가 이제 보통 블록버스터 이제 약물이라고 하는데, 아마 렉비오가 또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렉비오는 ST팜이 원료의약품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ST팜한테도 호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되게 큰 그림에서 시사하는 게 2030년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글로벌 매출 1위가 될 건요, 비만 치료제 마운제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 비만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병통치약은 그 먹는다 다 낫는 게 아니라요, 비만 치료제에서 만든 건데 효능이 너무 좋죠. 막 이 뇌혈관 질환부터 여기 심혈관, 예, 이런 데도 통하고 다양한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임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알약 하나를 먹으면 몸이 진짜 바뀌는 거죠. 예, 건강해지는 거죠, 진짜.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점점. 비만 치료제 1등, 2등 다툼이죠.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여기서는 글로벌 1위로 일라이릴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한미약품이 지금 하고 있죠. 좋은 결과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그 하이브리드 차 돌풍이다. 현대 기아가 하이브리드 사상 최대 판매했고요. 팰리세이드가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가도 지금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월 생산량이 19,000대, 1년에 20만 대나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25년형 팰리세이드는 연판매 규모가 13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혼다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만드는 것 같고요. 근데 24년부터 현대차 그룹이 혼다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이겼는데, 미국에서 혼다가 올해는 좋아요. 올해 하이브리드로 초강세 중이긴 한데, 예, 중대형 부분에선 좀 볼륨 상승은 제한적이고, 현대차는 대형 SUV에 강해요. 거기서 좀 잘 지금,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 이게 판매량이고 이렇게 늘었죠. 그리고 브랜드별 미국 하이브리드 역시 토요타가 압도적, 혼다, 현대, 기아 이런 순으로 지금 성적표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면 어떤 기업 생각나세요? 당연히 현대, 기아지만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수혜주라고 하면 세방전지죠. 네. 하이브리드 차에 그게 무조건 들어가요. 그 이제 시동 껐다 킬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요즘에 스탑앤고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 나온 차들은 횡단보도나 이렇게 교차로에 딱 차를 쓰면 시동 자동으로 꺼지죠. 그리고 출발할 때 다시 알아서 켜주고 그 기능이 있잖아요. 스탑앤고. 그거 할 때 거기 들어간 배터리가 보통 이제 세방전지 배터리 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엔 그런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수혜주로 이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예전에 공부했던.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주가 많이 올랐을 뿐이다. 이제 너무 흔들리지 마자.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저도 옛날에 그 네오팜은 이제 한번 그때 말씀드렸죠. 네오팜은 화장품계의 가치주다. 근데 성장이 잘 안 나오니까 성장률이 약하니까 해외 비중도 낮고 시장이 인정을 하네요. 그래서 주가 너무 답답했어요. 현금도 많고 재무도 우량하고 그런데 인정을 못 받는 참 돈은 잘 버는데 근데 어쨌든 네오팜이 이번 2분기에도 큰 성장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기업이 인정받아요. 왜? 가치주 전성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보세요. 뭐 통신주, 은행주 얼마 많이 올렸어요. 그들이 뭐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성장 아니죠. 가치주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토팜 유명하죠. 제로이드, 리얼베리어 다 피부 관련된 화장품이죠. 제로이드는 올리브영이 들어갔는데 아직 더 성장할 겁니다. 왜? 올리브영에 600개 정도 들어갔으니까 1,400개가 매장이거든요. 더 남았죠. 그래서 더 기대를 하고 있고 저마진 OEM 매출 비중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1분기에 비해 숫자는 좀 밋밋할 수 있지만 내용은 고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아토팜이 이렇게 신장하는 거는 이제 면세점과 수출 비중이 또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H마트 입점 효과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북미 쪽도 좋아지고 있고 뭐 아토팜은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리얼베리어도 20, 30대 여성 대상. 근데 다이소 면세점 올해 국군 복지단에도 신규 입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거든요. 복지단이니까 더 생각나네요. 아무튼 제가 공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국군 제가 옛날에 신병 때 복지단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여기 대방동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에는 모든 점포가 이제 들어가 있고 해외 매출은 35%까지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죠? 거기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성남에 거기 대통령 전용기 뜨는 데 있잖아요. 기억납니다. 성남 비행장으로 이제 훈련 받고 거기 머물다가 이제 간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갑자기 집중이 안 되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 뭐 이런 온오프라인 균형 유지하고 있고 제일 아픈 손가락이 더마비예요. 더마비가 이제 매출 비중 15%로 올리브영에 다 입점해가지고 성장이 좀 떨어진다. 근데 어쨌든 국내 최고의 피부 관리 아마 아이 키우신 분들 중에 네오팜에 아토팜 안 쓰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브랜드죠. 근데 이게 이제 입소문 나면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사실 이런 기업들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제 스타일이 제가 투자는 못하지만 저 스타일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정적인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굴곡은 없죠.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요. 진짜 답답하죠. 주가 막. 근데 지금 이제 가치주 시대가 왔으니까 좀 재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외형 성장 앞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퍼가 9배밖에 안 돼요. 화장품에서인데 15배 줘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꾸준하죠. 근데 좀 정책이에요. 여기 이 매출 보이시죠? 이러니까 주가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점프했어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될 걸로 보니까 좀 기대를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면 네오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차트가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보이시죠?
지난 2019년에 최고점 찍고요. 우리 한번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배웠으니까. 요렇게. 이제 긴 흐름으로 여기서 하락 끝. 횡보죠. 그죠? 하락 끝, 추세 돌파, 횡보.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직전 고점을 거의 넘겼죠. 이번 달에. 그럼 이제 상승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차트상.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단기인적으로 올랐지만 이제 일봉으로 보면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월봉 보면요. 뭐 오른 것도 없어요. 사실. 그죠? 월봉 보면. 그래서 월봉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아요. 큰 흐름을. 그래서 뭐 네오팜은 여전히 부담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관건이죠. 이제 이게 뒷받침될지. 자, 그리고 오늘 좀 이제 이윤택 연구원님이 또 굉장히 놀라운 보고서인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S&P 500을 물가를 반영한 수치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선이 있대요. 우연의 일치지만 이 선을 터치하면 65%나 하락한대요. 그리고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데 18년에서 27년. 지금 보세요. 옛날에 여기 한번 대공황 때 여기 터치하고 급락. 이게 어떤 선이, 이게 추세에 연결한 선이죠. 보이시죠? 그런 것 같은데, 자, 여기서 65% 빠졌다가 쭉 오르다가 또 맞고 망가집니다. 자, 여기 또 타고 가다가 2000년 8월에 한번 만났다가 또 쭈르륵 빠지고, 여기서 이제 타고 가다가 2021년 12월에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과거랑 좀 다르죠. 두 번 만났으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벌써 4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럴 때마다 여기서 핵심은 저렇게 터치하고 미국이 이제 좀 힘이 없을 때 다른 나라 증시가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1966년에 미국이 고점 찍고 거기 터치하고 왔을 때 일본이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이때 2000년에는 브릭스, 브라질, 인도, 뭐 러시아. 예,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예. 근데 1970년 이후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60년 이후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930년 이때는 미국에 대안은 없었어요. 그때는 뭐 투자할 곳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미국 밖은 투자할 곳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60년대, 70년대 이후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맞다면 우리나라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게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된다면 그 대안으로 한국이 됐으면, 요새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 얼마나 좋게 얘기합니까? 그죠? 네. 골드만삭스는 좀 미워요. 갑자기 왜 하이닉스를 중립, 네이버를 왜 또 중립으로 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 그러는지. 근데 어쨌든 그건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니까 외국계 증권사의 시각은 뭐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죠. 자, 차별화되는 전기료 상승, 이건 뭐냐? 물가 지표 가운데 전기료 상승이 눈에 띈다. 미국의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에서 전기료가 2.5래요. 6월 전기료는 전월 대비 1.0% 상승. 올해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전기료는 1월 이후 전월 대비 평균 0.8%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와 서비스 소비자 물가 0.2, 0.3 이렇게 오른 거에 비하면 이 전기료가 0.8이나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전기료는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가파르게.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엔 AI 때문 아닌가 이런 좀 내용도 있는데 23년 전엔, 그러니까 2023년 전만 해도 전기료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는 전기료가 오릅니다. 왜? 전력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건 AI 때문이죠. 그래서 조만간 또 AI 액션 플랜을 아마 발표할 텐데 트럼프가 뭐 전력 얘기도 나오겠죠. 그래서 전력 기기 회사들 여전히 좋게 보자 이런 내용. 이게 전기료입니다. 쭉 지금 물론 이제 21년부터 오르긴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역전하고 있죠. 그 전기 관심 갖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4가지 기업 좀 소개해 드릴게요. JVM 뭐 약을 자동으로 조제해 주는 거, 약을 자동으로 포장해 주는 약국에 쓰이는 그 회사죠. 그래서 1분기 좋았고요. 2분기도 기대치 달성할 것 같고 1분기에 장비값을 올렸거든요. 이게 좀 주의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분기 내수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단행된 장비 가격 인상은 의전 갈등 장기화로 인해 이전 수준인 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안 좋았죠. 이제 의사 파업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은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이제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복귀 가능성이 부과돼서 국내에 회복될 것 같고 수출은 올해 좀 잘 돼요. 예. 그래서 신규 제품도 로봇팔이 달린 기기도 있어요. 매니스라고. 비쌉니다. 대당 단가가 보통 1억 정도인데 이건 막 10억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올해 국내 한번 기대해보고 해외도 괜찮고 한번 반전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워낙 뭐 많이 옛날에 소개해드렸던 그 기업입니다. 반도체 소재 대표.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왜 보고 있냐면 이제 사실 VIP 자산운용이 예전에 지분 취득했다고 소개해드린 적도 있잖아요. 근데 매력 있죠. 예, 여전히 주가 싸고 D램과 뭐 낸드 이렇게 적절히 그러니까 D램 노출도가 좀 높고 D램 선두 고객사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낸드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있게 비중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HBM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선두업체 여기 어디겠어요? 하이닉스죠. 네. 그래서 여기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성장 같이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 이제 신규 공장 국내 메모리 반도체들 신규 공장 이제 특히 청주 M15X라든가 평택의 P4 이런 공장들이 이제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재들이 들어가겠죠. 또 파운드리도 가동률이 삼성이 바닥 짚고 돌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게 원가 절감 노력은 엄청 했어요. 소재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비용이 높거든요. 화학 소재를 쓰니까 이거를 노력을 많이 해서 이익률을 10% 이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스킵 케미컬 소재라고 하는데 여기에 원재료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원재료를 이제 좀 그 조달받는 거를 효율화 해가지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원가율이 70%나 됐어요. 원재료 비중이. 이걸 57까지 낮췄어요. 저 13만큼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원재료 비중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진 좋은 반도체 제품 비중 늘어나고 있고 OLED도 괜찮고. 반도체 비중이 점점 늘어나요. 원래 디스플레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65까지 늘어납니다. 디스플레이도 OLED 살아날 것 같고 또 불산이 중요한데 고순도 불산 요거를 양산해 가지고 이 내재화를 하게 되면서 식각 소재거든요. 이렇게 딱 그 깎아내는 그때 쓰이는 식각 소재인데 요거를 이제 내재화하면서 마진 개선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 높고 식각액, 신너 이런 전공정 필수 소재를 공급하고 현재 주가는 7.8유로 싸고 그런 면에서 매력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NF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제가 그때 한번 차트 봤더니 올랐던 것 같은데 요새는 제가 좀 안 봐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제 월봉에서 처음 뚫었죠. 월봉상 보면 시작은 했고요. 이번 달에는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쉬어가는 조정이 또 나온다면 뭐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비전이 지금 이 CCTV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하나비전 CCTV 하나, 반도체 장비, 한미반도체 경쟁사 두 개인데 지금 주가는 이 반도체 장비에서 가치를 인정도 안 한 수준이래요. 그래서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 2분기 실적 좋게 보고 있고 보안 카메라 AI가 탑재된 이제 요게 좀 증가하면서 실적 좋아질 것 같고요. 기존에 14%인데 AI CCTV 비중이 20%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세미텍이 핵심이죠. 요게 반도체 장비 손익분기점에 근접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SK하이닉스양 TC본드 매출 반영 효과로 인해서 상반기 누적 수주액 805억 중에 일부만 지금 매출로 인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하이닉스의 이제 수주를 받은 것 중에 일부만 매출 반영을 했지만 그럼에도 실적은 괜찮다. 오히려 3분기부터는 더 많이 반영되니까 강력한 턴어라운드 기대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제 SK하이닉스양 TC본드 5월 수주 규모에 실망했거든요.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도 한미를 역전했어요. 발주분의 67% 차지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은 더 원했기 때문에 아마
좀 거기에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 구도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있죠. 요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 TC 본더. 여기서 한미랑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에서도 서로 또 격투를 하겠죠.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주가는 하나 세미텍의 가치가 없다. 그냥 저 CCTV 회사만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 매수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동일하시면 뭐 괜찮게 보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 세미텍의 가치가 전혀 반영 안 돼 있다라는 점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수준으로 보면. 자, 세트레가이는 이제 인공위성 만드는 업체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인공위성 회사니까 이런 기업들이 성장해줘야죠. 그래서 발사, 이게 위성체, 탑재체, 지상체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요. 근데 자회사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위성 서비스 업체예요. 위성을 이용해서 데이터 판매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요걸 합니다. 그래서 위성이 많이 이제 위성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이 기업들 수익이 늘어나겠죠. 위성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좀 핵심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올해인가요? 그 올해 3월에 자체 위성 스페이스 IT를 발사했어요. 테슬라 스페이스X의 그 로켓에 실려가지고 발사했는데 성공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운영하고 이런 게 운영이 되면 이제 이 회사들이 돈을 벌죠. 그러면 세트레가의 실적에도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흑자전 할 것 같고요. 스페이스 AT 개발, 발사형 원재료 뭐 이런 비용은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일단 올해는 실적은 흑자 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예산은 1.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 GDP의 0.03에서 0.06% 정도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위성 수요 증가에 따라서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에서도 우주 관련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시장에서 세트락의 점유율은 늘어난다라는 좀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예산 편성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세트라이가 경쟁력이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더 좋은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는 두 개가 똑같은 게 뭐냐면 삼성 E&A랑 삼성물산이 사이좋게 수주를 따냈는데 평택의 P4, 패스포 마감공사. 이게 뭐냐면 삼성의 평택 그 네 번째 공장이죠. P4 공장이 4단계 마감공사예요. 마감공사 들어갔다는 건 이제 이 공장 가동이 임박했다는 이거죠. 매출 9천억. 네. 평택의 네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 사업인데 이 중에 여기서 이제 패스포 공면 네 번째 단계의 마감 공사를 이제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단계별로 반도체 생산 라인 6개 동을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삼성 E&A고 삼성물산도 똑같이 했어요. P4 패스포 마감 공사 1조 4,630억 원. 좀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진짜 투자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파인은 혹시 아세요? 리파인이 그 머스트 자산운용 아시죠? 저번에 인카금융 서비스 한번 소개해드렸죠. 생소하셨지만 머스트 자산운용이 이번에 리파인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또 취득했습니다. 신규로 6.9%.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도 전세대출 받죠? 예. 뭐 이렇게 아파트나 이거 담보로 전세대출 받아요. 예. 받을 때 그때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대출하고 보증할 때. 예. 그런 걸 이제 하고 나서 예. 권리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필요한 권리조사 업무가 있어요. 그거를 보통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보험사에 맡기고 보험사가 이거를 리파인한테 요청을 합니다. 권리조사. 너네가 해. 예. 그래서 권리조사를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권리조사 수수료는 이제 전월세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금이 올라가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꾸준하게 이런 걸 대출이나 이런 거를 하는 회사들은 이게 잘 취급되고 있는지 잘 지금 되는지 이걸 계속 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검토를. 이때 이제 문제가 없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리조사를 꾸준히 하는 거죠.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권리조사 수요가 생기는 거죠.
리파인이 하는 건 결국 이런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대출 신청하면 시중은행에서 권리보험 청약을 하게 되고 권리조사를 그래서 의뢰하고요. 리파인이 그 결과물을 줘요. 권리보험사에. 그럼 권리보험사가 증권 발행해서 시중은행에 이 증서를 주고 문제 없습니다. 대출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완성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세가격 계약 신규 계약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요게 증가하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요. 저희 당사가 이제 스톤 어디죠? 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한 사모펀드랑 같이요. 주당 27,159원에 최대 주주 지분 35%를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하기는. 네. 그렇게 이제 M&A를 좀 했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이게. 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가 전체 수익의 90%를 넘어요. 예, 그냥 뭐 거의 압도적인 거죠. 리파이는 권리조사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지고 우리 권리조사 하잖아요. 그때 자동화 시켜버렸어요. 실시간 조사 가능하고요. 대부분이 정책 바꿔도 빨리 이걸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리파이는 권리보험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채권도 양도받고 보증보험사 같은 경우는 채권 양도, 임대인한테는 또 새롭게 채권 양도 통지를 발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권리조사를 하면서 거기 관련된 서류를 하든가 이런 것들 플랫폼 역할을 또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근데 수령금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주가가 싸진 않습니다. PBR이 1.86배나 되고 PER이 17.9배. 그래서 주가는 좀 저평가랑은 거리는 멀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주가가 또 약간 조정을 받는다면 저평가 영역에 접어들 수는 있겠죠. 관심은 좀 가져봐야 됩니다. 이 머스트 자산운용이 정말 엣지 있는 기업들 발굴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투자했다는 건 왜 샀을까? 이 고민이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자공시까지 다 셀트리온 하나만 더요. 셀트리온은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이게 자료를 내놨는데 이번에 실적은 기대에 딱 부합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내일 내용은 한번 봐야 되겠지만 더 램시마 진펜트라 같은 고수익 제품이 2배나 늘었고 수익성 좋은 신규 제품 매출 비중이 이제 53%까지 확대되고 있대요. 좋은 고무적인 거죠, 내용이. 4개의 품목 출시 예정돼 있고. 예. 그리고 비바이오 제품은 이제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매출은 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큰 영향 없다. 영업이익은 일단 이제 다양한 원가율 개선 요인, 원가를 좀 줄이면서 전반적인 이익률 개선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원가가 58%였는데 이게 47, 2분기에 43. 원가가 낮으면 매출에서 영업이익,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영업이익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2분기 실적 한번 언급드렸고요. 자, 이제 다 했죠?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4시가 좀 넘었는데, 오늘 요새 뭐 삼성전자 진짜 좋죠. 뭐 하이닉스는 이제 급락 충격 좀 벗어났고 다행이고요. 요새 뭐 삼성의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뭐 뜨겁습니다. 예. 이번 달에만 13% 올라서 아주 좋고요. 오늘 요새 2차전지 좋죠. LG엔솔도 오늘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좋고 포스코홀딩스도 오늘은 이제 배터리로 간 것 같고 다만 자동차 좀 아쉬웠습니다. 자동차 바이오 이쪽이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 중에 시총 큰 회사들이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 때문에 좀 부진했고 다만 그거 제외하면 전체 분위기는 견조했어요. LG화학 요새 아주 좋고요. 2차전지 분위기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인력트리, 고려아연, 삼성 SDI, 하이브,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마린솔루션, 하나솔루션, 태양광도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태용이 날라가 버렸다. 태용 풍력하고 원전 다 하죠. Y젠터, 덕산네오룩스도 뜨겁고요. SM, 원택, 성광밴드. 성광밴드는 뭐 아시겠지만 피팅, BHI,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반면 오늘 D&D 파마테 비만 치료제인데 좀 빠졌고요. 메디톡스가 급락했고 파크 시스템즈도 오늘은 좀 한 방 맞아버렸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부터 볼게요. 코스닥에 이제 거래가 이제 크게 늘어난 부분들 보시면 태용 확실히 늘었고 파이넴텍 요새 뭐 뜨겁죠. 세경하이테크도 폴더블 관련주인데 뒤늦게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KH바텍도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소재도 그 폴더블 밸류 체인에 속해 있죠. GNC 에너지, 메디톡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파크 시스템즈. 코스피 쪽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거래대금 상위 쪽 한번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하이닉스 다 견조했고요. 하나솔루션. 다만 유한양행이 좋은 뉴스에도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오늘은 좀 맞았습니다. 근데 악재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 네이버 요새 좀 부진하고 CS윈드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삼성, SDI, 현대중공업, 한전, YG 플러스도 오늘 좋았습니다. 하나비전, 하나엔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어쨌든 시장은 대형주에서는 2차전지랑 뭐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이런 부진했던 기업들이 뭐 삼성도 그렇고 올라왔고 다만 좀 아쉬운 건 바이오가 못 갔다. 바이오가 오늘은 좀 꺾여버리면서 다만 저는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가 좀 부진했고 그쪽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부분 좀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코스닥도 뭐 바이오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뭐 그래서 그 부분 제외한다면 뭐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 안 봤군요. 여기 섹터 리튬 보시면 리튬 섹터 장난 아니죠. 폴더블폰, 조선주, 조선기자재 다 좋았고요. 풍력, 풍력도 좋았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정부 정책도 수혜주기도 하다 보니까 오늘 SK오션플랜트, CS윈드, 뭐 풍력주들 뜨거웠습니다. 2차전지 장비도 오랜만에 괜찮았고 반면 지역화폐, 홈쇼핑, 증권주 좀 많이 올랐던 이런 정부 정책 수혜주들 있죠. 일부 그쪽은 좀 오히려 좀 약간 빠지는 모습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3,20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부담은 되지만 쉽게 지금 무너지거나 그럴 상황 아니고 조정 나오면 또 많은 분들이 좀 살려고 대기 중이라 정말 견조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그래도 저는 이제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라서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보지만 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계속 기업과 산업에 집중하시고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넘게 좀 방송해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다시 한번 그 강연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한창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그 게시글에 지금 투표 지금 많이들 해주세요. 부산이냐, 대전이냐, 대구냐, 광주냐 원하시는 지역 클릭하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11월 강연에. 자, 오늘 이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